2008년도에 그 국회에서 제약산업 육성법을 성안을 해서 재정법을 했다가 4년이 소요됐습니다. 4년 만에 2012년도에 제정이 돼서 제약산업 육성법이 그동안에 제네릭으로 편성됐던 우리나라 제약산업 구조를 R&D로 바꿔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했고, 그래서 단위 산업이 제조법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제약 산업에 대한 이제 완전히 단위 산업에 대한 재정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혁신형 기업이 주제가 되고, 혁신형 기업이 일단 R&D 쪽으로 투자하고 그런 마인드가 강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육성하자 하는 그 정신이 담긴 있는데, 어쨌든 그게 그동안에 이제 10여 년 이상 쭉 지내오면서 이제 많은 그 변화가 있었고 트렌드를 바꾸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었고, 또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사항들과 또 R&D 쪽으로 치고 나가는 생각,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재 사항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어떤 의지가 조금씩 꺾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10여 년 이상 해오면서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많은 이제 내부적인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또 10세에서 히트뉴스에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또 여기 입안하는 분들이나 관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한번 큰 토론을 이루고자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 귀한 오후 시간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발제 내용은 첫 번째로 이제 현재 국내 제약산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셨듯이 그 혁신형 제약 기업의 이중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형 제약 기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산업에 대한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글로벌 제약 시장이 한 1.4조 달러 정도 되고요. 한국은 210억 달러, 한 1.5% 이제 글로벌 대비하는 13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연평균 한 6.2% 정도의 성장률을 글로벌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꾸준한 한국 시장도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 그 매출 상위 그 5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이제 국내 기업은 미국이 한 38% 정도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한국은 이제 전무하다고 하는 게 또 한 8%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제 미국계 바이오텍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 R&D 투자 비중의 비율에 있어서도 이제 계속해서 글로벌이 상당히 향상돼 왔는데요. 그래프 2가 보면 좀 사실 중간에 빨간색 그래프로 들쑥날쑥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전체 R&D 비율의 증가율에 비해서 연도별로 직전 연도에 대한 증가율로 크게 표시가 되다 보니까 별도로 더 크게 부각해서 보이긴 하는데 이제 작게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전년 대비 이제 인상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증가율의 변동을 보였었던 20년도, 21년도의 데이터가 조금 다르게 나타난 거고요. 이밸리에이션 파마의 그 전망으로 볼 때도 그간의 R&D 증가율이 굉장히 높이 기대돼 오다가 향후 2028년도까지는 한 2~3% 정도의 낮은 R&D 증가율을 글로벌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해 본 건데 이제 이 부분은 그 R&D 이제 효율성에 대한 부분으로 글로벌 제약사들도 M&A라든가 기술 라이센스, 오픈 이노베이션 쪽에 대한 투자 전망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국내 2022년도 기준으로 제약 시장 규모는 29.9조 원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22년도 데이터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6.7%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꾸준하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대규모 GMP 시설 등 이제 바이오의약품의 생산력 같은 것들 우리나라 그 의약품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이 사실은 09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전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셀스티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데들이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규모 같은 것들을 확대하면서 한국의 이제 제조에 대한 부분의 강점으로 이제 다가서기 시작했었고요.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 일부 대형 기반 기술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유럽 쪽에 대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한 CMO 비즈니스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지난주에 바이오 USA가 샌디에고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보시게 되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롯데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이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같은 데들이 아마 대규모 부스를 이례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집에서 같이 갔는데 사실 바이오 시큐리티법 때문에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이런 데들이 좀 불참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 공백을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CDMO 쪽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영향으로 전체 기술 이전 자체는 좀 주춤했었던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에 대한 실적 상당히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있었었는데 코로나 기간 중 이후로 조금 이제 주춤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좋은 재료적인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ABL 바이오와 RK오젠 그리고 이제 유한양 같은 경우가 이제 좋은 플랫폼 기술이라든가 병용 투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형 변경에 대한 사례들로 건실한 기술 이전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대규모 기술 이전, 모과 같이 플랫폼 기반 이전 같은 것도 좀 활발하게 있었는데요.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대규모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이 신약 제조 플랫폼의 우수성을 좀 더 입증해주는 방향으로 나타났었고 플랫폼 기술에 있어서는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기술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 항체의 인식 부위를 좀 증가시켜서 선택성을 높여주는 그런 이중항체 기술이라든가 시판된 혈액이 검증된 항체와 화학적 요법, 치료 기술을 결합시켰었던 ADC 기술 같은 것들 그리고 투여 경로를 이제 혈관 주사에서 PR 주사 방식으로 바꾸는 제형 변경 기술이나 약물의 반감기를 증가시켜서 투여 횟수를 줄이고 효능을 이제 지속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기술들이 주력적인 기술 이전 성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한 1조 이상의 혁신형 제약기업이 현재 6개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한양이 2014년도에 1조 원을 이제 돌파한 매출 1조를 넘는 제약기업으로 발표를 한 이후에 2025-3년도까지 봤을 때 한 8개 정도의 국내 제약 기업들이 1조 이상의 클럽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한 3.7조 원 정도의 매출을 보이고, 셀트리온 한 2.2조 정도를 보이고요. 그리고 유한양, 종문당 이런 순서대로 매출 1조 이상의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혁신환자에 대한 6개 정도사가 포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국산 의약품이 해외 인허가 자체가 한 23개 정도로 미국, 그리고 유럽 등 선진국 제약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물론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이오 신약과 신약에 관련된 부분들도 관련해가지고 국내 제품들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형 제약적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육성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었던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제 제조 기반 CMO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는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자체적인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진전된 기업들로 대표적인 데가 유한양행과 한의약품 같은 곳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이제 그 매출을 넘어서는 기업과 다양한 이제 글로벌 허가를 득하는 기업들 중에서 그런 기업들이 나올 거고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그 국내 제약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리드 기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기업은 글로벌 제약사로서 창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글로벌 제약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기반이 되는 내용으로 혁신형 제약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추진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연구 개발 자체가 이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분야인데요. 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그래도 더더구나 필요하고, 그런 필요에 따라서 연구 개발 회사 중심의 이제 혁신형 제약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제 정부에서 집중 지원하여 제약 산업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공법 7조하고 12조, 13조에 근거해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관한 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기 시작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진 목적으로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구조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선도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원 사항으로는 혁신 제약기업이 되게 되면 이제 각종 정책적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제약산업법에 관련해서는 국가 연구 R&D에 대한 우선 지원 혜택이 있고요. 지원 정책으로는 정책 자금의 이용자 우선권과 또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상장 요건에 대해서 관리 요건에 대한 면제 조항 같은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제 R&D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 공제라든가 의약품 품질 관리 개선, 시설 투자 세액 공제 같은 세제 지원, 그리고 연구시설 건축 사업자에 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과 또 코스닥 상장 요건에 대한 기술특례 완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가 우대가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기는 한데요. 신규 등재 제대로 의약품에 대한 대량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부분이 있고요. 실거래가 약가 인하율에 대한 감면, 그리고 사용량 약가 연동 환급제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지원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024년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혁신형 제약기업은 46개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제약사가 이 중에 30개가 있고요. 바이오 제약사가 13개가 있습니다. 바이오벤처사가. 그리고 외국계 제약사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간 2012년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을 3년 단위 주기로 신규 인증과 또 재인증을 거쳐서 약간 중복되는 기업들도 있고 남아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12년도 최초 인증받은 43개사 중에 28개사가 현재 인증을 유지 중에 있고요. 18년 이후 최초로 인증받은 12개사 중에 6개사가 이제 바이오벤처 기업의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특히 바이오벤처 기업의 비중 자체가 전체 한 평균적으로 한 46개, 47개 선을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해서 유지되어 왔는데요. 현재 12개사로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좀 많이 늘어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이오벤처사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 이제 가장 제품적인 성과로 보게 되는 셀트리온의 항체 바이오 스밀러 퍼스트 무버로서 유럽이나 미국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렉시마와 트루시마 같은 경우에
초기 유럽 시장을 진출해서 그 매출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빠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 안정적인 그 매출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단일 의약품으로 앞으로 1조 원 이상 매출을 창출하는 K 블록버스터의 신약 상생을 사실 저희가 기대해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치명제약 기업의 제품들이 상당수 포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의 롤론티스라든가 유한미양인의 그 렉나자정, 그리고 이노엔의 그 케이캡정, 그리고 대웅제약의 엑스프루, 그리고 SK바이오팜의 이제 에스코프리 같은 제품들이 그러한 건데요. 이미 이제 단일 의약품으로서 해외 쪽의 인허가 부분들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고 1,0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몇몇 정보에 의하면 5천억 이상 현재 그 매출을 보고 있는 제품도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혁신형제약기업의 국내 제약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이 자료는 저희가 그 상장제약사를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상장 제약사들 중에 혁신형 상장 기업에 대한 비중을 보니 매출액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37조 정도, 41.2% 정도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수적인 부분에서 불구하고 상당한 매출 비중을 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도 8.6%로 기업 전체 성장률을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의 R&D 투자 규모 확대로 이제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혁신형 제약기업 46개사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1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 비중은 그 전체 제약사 연구개발 8.4%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규모는 이제 팬데믹 영향을 받은 200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줘 왔습니다. 12년도 최초 인증 대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보게 되면 한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기업별 연구개발비는 14년 257억이었으나 22년도에는 514억으로 최초 인증 대비 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연구개발 비율은 22년 15.2%로 최초 인증 시점 대비 한 3% 정도가 상승했는데요. 향후 한 토탈 20% 정도의 연구개발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효과에 대해서 이제 파이프라인별로 이제 보게 되면 22년도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별 매출 비교 시 최초 인증 시점 대비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좌측의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좌측은 12년도에 초기 매출을 형성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비중인데요. 그 제네릭과 합성의약품 쪽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저희 22년도에 그 의약품별 매출 비중을 봤을 때는 바이오 신약이나 계량 신약 또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신약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R&D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저희가 비교 분석해 보면요, 2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의 그 파이프라인이 881개로 전체 파이프라인의 73.7% 정도가 신약 관련 파이프라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그 국가 그 신약 개발 사업단에서 전체 과제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을 분석한 거고요. 왼쪽 그래프는 저희 혁신형 제약기업의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종양 면역 질환과 그 소화 대사 질환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이제 양쪽이 대동소이한데, 물론 이제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간 좀 더 고르게 분포돼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그 심혈관 질환 쪽의 비중이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고, 국가 전체 R&D에서는 중추신경계 질환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게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R&D를 R&D에서 이제 혁신 신약 중심으로 개발 역량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체 국가 신약에 대한 그 개발 신약이
한 11개 품목 중에서 8개 정도가 이제 혁신형 제약 기업에서 만들어진 그 신약 파이프라인인데요. 과거로 올라가면 이제 LG화학의 렉나자 팩티브부터 그 대웅제약 마로타 그리고 셀트론의 렉트로니아하고 렉시마 SC형하고 SK케미칼의 그 앱스텔라 그리고 한미약품의 롤론티스 그 식품제약의 파라엑스 그 녹십자의 엘리그로 같은 그 신약 같은 것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이제 혁신형 제약 기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따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내용 같은 것들도 이제 다시 그때그때 이제 홍보를 하면서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김영우 단장님께서 이제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이런 법안 자체가 항상 인큐레이팅하고 에스컬레이팅하는 거가 이게 규제 법안은 아니다 하는 게 기본적인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동기를 부여해주고 사기를 진작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이 법 정신 자체가 그게 우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그 속에 함의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행 규정, 그러니까 제약산업법이죠. 제약산업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약산업법에 관련된 미비점을 좀 말씀드리고 개선점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약산업법은 풀네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여기 계신 그 좌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그게 수정 가결이 되고요. 2012년에 최초 시행이 된 법입니다. 이 법에서 그 언급하고 있는 제정 이유를 살펴보시면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투자금의 회수 기간도 길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제약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제정 이유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제약산업법은 어떤 그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라는 법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제약사들이 R&D 투자를 하고 신약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증진을 하도록 하는 법이라는 점이 제정 이유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같은 경우에 주요 규정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인증에 대한 내용이 7조에 있고요. 그리고 취소에 대한 내용이 뒤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증에 대한 부분은 보시면 이제 인증을 할 수 있다, 어떤 요건을 갖추고 인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다만 인증에 필요한 기준이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기 상한에 보시면 인증의 방법, 절차 및 무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법에서는 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유일하게 한 가지 내용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보건복지부령에서 또 위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항에서는 그 제약기업이 이 인증이 취소된 다음에 신형 제약 기업 인증이 취소된 다음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다시 하지 못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대통령령을 보시면 아까 대통령령에다가 인증 기준을 위임을 한 상태인데 대략적인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인적, 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이라든지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이라든지 기술적,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대한 부분 등의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대통령령에서는 취소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하위법령이 보건복지부령은 제가 이제 특별법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이 지금 농락이 되어 있어서 시행규칙
보시면 되고요. 신규칙 제3조에 보시면 인증에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 및 고시를 또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또한 사망에서 바로 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고시한다고 해서 고시에다가 사실상 모든 내용을 위임을 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좀 법률상으로는 좀 이례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약산업법 같은 원래 보통 상위법에서 어떤 인증 기준이라든지 취소 기준이라든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이 어느 정도는 대강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의 형태인데 이 제약산업법은 특이하게도 상위 법령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고시에서 사실상 모든 내용이 규정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고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풀네임을 갖고 있는데 2012년에 최초 제정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2018년에 개정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고시에서 이 인증 요건을 사실상 다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5조에서 인증 기준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인증 기준에서는 과거 3년간의 어떤 이제 그 충족 조건을 명시하고요. 그 조건을 충족을 하면 인증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인증 기준을 이 유효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여기 이제 사망에 보시면 그 인증 그 기준 요건 중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제외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에 있었던 행정처분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의 메리트 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앞에 이제 따분한 규정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강조를 드린 내용들이 결국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보시면 그 지금 저희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2021년에 최초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 행정기본법은 어떤 법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행정처분에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근데 이 행정기본법이 2021년에 제정 시행이 되면서 제척기간을 규정을 했는데 이 제척기간은 그 행정처분이 어떤 시점에 있었던 행위까지 적용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이 제척기간은 법령 등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결국 위반 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 5년을 소급해서 이전에 있었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제약산업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조항에서 설명드렸지만 그 신청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까지만 제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 5년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까지만 제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 저희가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그 이전에 앞선 위반 행위가 한 4, 5년 전에 있었던 행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 지금 현행 제약산업법에 따르면 이 행정처분의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10년 전에 있었던 위반 행위까지 지금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수감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 아까 제약산업법의 취지에 따르면 저희가 신약 개발에 대해서 많은 막대한 비용과 R&D에 투자를 하고 이
제약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다음에 어떤 효과를 받아서 어떤 효력을 적용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 신약에다가 투자한 비용들을 회수를 하고 저희 그 내용 효과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회사가 결국 10년 이전에 있었던 위반 행위까지 예측을 해서 10년 이전에 있었던 어떤 위반 행위 때문에 그 효력을 결국 잃게 되는 효과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게 되고요. 이 점은 10년 전에 오래된 위반 행위로 인해서 그 신약 수출 등이 저희가 사실상 예측할 수 1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신약 수출에 걸림돌이 작용하게 돼서 어떤 법적 신뢰 이익의 저해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오래된 위반 행위로 어떤 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효과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그 상위법에서 어떤 인증 기준이라든지 취소 기준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대강적으로 알 수 있게 예측할 수 있게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제약사업법은 그런 내용들이 법령이나 위에 상위법이 하나도 없고 결국 도시에서 그런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인증 취소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시행 규칙에서 어떤 그 고시 너무 위임하는 위임 근거 조항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입법을 헌법적으로는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결국 상위법에서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대강의 내용도 없어서 수학자로서는 이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사업법 같은 경우 해당 내용들이 이제 분란으로 되어 있어서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증 취소 같은 경우에는 위임 근거 조항까지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 제약산업법에서는 아까 제가 이렇게 블러로 표시하면서 설명드린 부분인데 어떤 인증 요건에 부합하면 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에 있는 고시에서는 인증 요건에 부합하면 인증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재량행위로서 그 행정청이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고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기속행위로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시에서는 이런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시가 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헌법상으로는 위임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을 하고 있는 할 여지가 있다. 현행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부분을 일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인데요. 그 저희 이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결국 그 효과를 이제 적용을 받을 때 회사별로 이제 인증받는 회사별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약 품목에 그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증 취소 규정이 이제 된 부분 규정된 내용을 보면은 결국 어떤 특정 행정처분이나 어떤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 그 약사법이 위반된 해당 품목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서 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자체가 전부 취소가 되고 그 결과 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회사의 모든 품목에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구조가 이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약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그 품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품목, 그 전체 그 회사의 다른 품목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행정법상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부당결부 원칙을 좀 설명해 드리면, 행정 작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저희가 결국 그 문제가 된 약사법 위반이 문제가 된 어떤 해당 품목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품목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행정법상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조항인데요. 그 저희가 제약산업법 같은 경우 제정 이유는 결국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을 개별 회사들에서 부담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막대한 지원을 해서 결국 그 우리 제약산업을 이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규정에 따르면 이게 어떤 조건이 미비하게 돼서 인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인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첫 번째 미립점을 말씀드린 대로 위반행위 같은 경우 10년 전 위반행위로 인해서 효과를 받을 수 없게 인증 탈락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취소가 된 다음에도 재인증은 3년 내에는 불가능하도록 또 그 재인증 제한 기간을 굉장히 길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 신약이 개발해서 시장을 선정하는 기간이 보통 1, 2년에 다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3년 동안 이런 효과를 받지 못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취소로 인해서 3년 내에 또 재인증이 불가하게 돼서 사실상은 그 신약 개발로 인한 어떤 투자금이라든지 그런 그 R&D 비용에 대해서 전혀 회수를 못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제 R&D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제약산업법의 제정 이유를 고려를 하면 인증 취소 재인정 기간도 좀 3년보다는 좀 짧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6번째 미비점은 약간 절차적인 측면인데요. 지금 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 결과는 신청 기업에 통보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진흥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당사자한테는 통지를 안 하게 되어 있어서 당사자로서는 이게 왜 취소가 되거나 왜 인증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절차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에 대한 제언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장기적으로는 지금 상위 법령에서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인증 기준이라든지 취소 기준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서 어떤 내용들을 규정을 해서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청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기본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반 행위를 고려해서 제청기간을 설정해서 저희 제약산업법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너무 오래전 위반 행위가 적용되는 부분이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증 취소 후에 재인증 불가 기간 같은 경우 3년이 너무 길어서 좀 1년 정도로 단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 신청인에 대해서 통보 규정을 신설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게 함으로써 신청인이 다음 인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얘기 쭉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법을 제정할 때 좀 탄탄하게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지부에서 주도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고시로 이입할 수 있는 거를 좀 넘어서 그것까지도 고시에도 이입을 하는 이런 게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또 얘기 중에서 이게 방법 절차 고시에 관해 필요하다 고시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취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민항이 있는 법안이 없는데 그것까지 민항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거는 그 지역산업 육성법안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하고 지금 이게 흘러가는 거라고 약간 이제 대비적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뜻인데 시작된 거에 드는 비용이 진짜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하이 리스크로 너무 하이 리스크하고 하이 리턴 그냥 리스크가 큰만 들어오면 하이 리턴이 하지만 사실은 그 리스크가 천분의 1의 확률에 대한 투자가 쉽지가 않은 이 부분 투자를 좀 유도하자.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선진 제약 선진국들처럼 정부의 R&D 비용을 20%, 30%, 20%씩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부의 재정 구조도 어려우니 민간의 어떤 그 투자나 이런 그 R&D 쪽에 방향성을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는 방향에서 붙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심하게 이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가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그 개선에 대한 제안에서 위반 행위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날서부터 시간을 정하는 행정처분의 위반 행위로 하니까 행정처분을 받는 그 전까지 소급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법 적용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얘기가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신 여러 얘기들이 토론에서도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미비한 것들이 충분히 근거가 있고 우리가 얘기할 만한 문제들을 잘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 이건 저도 사실 몰랐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서 어젯밤에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혁신제약을 탈락을 했는데 왜 탈락을 했는가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사유가 탈락한 기업한테 전달이 안 되나요? 그래? 전달을 안 해요. 그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디서 탈락이 됐으면 왜 탈락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약간 그 사유를 적시해서 통보를 해줘야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하고 나서 잘못되면 3년간 다시 들어갈 수 없게 하면 그 3년 이전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오랫동안 투자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한 것들이 사실 3년이라는 공부 속에서 상당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 하고 사실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에 대한 리베이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데 혁신형 지역 자체의 그 탈락을 시키고 해서 그거 해당되지 않는 법법 행위가 아닌 그런 해당되지 않는 다른 특공도 전체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기업이 강조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형평성도 따져봐야 되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오늘 복지부 우리 하무수 과장님 고맙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역산업의 단점이라는 그런 얘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법적인 문제에서의 그 문제점이나 보완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선 이게 첫 번째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광희 본부장님께서 일단 토론해 주셨습니다. 정광희 본부장은 지난 20년 한국 앨런과 외국인 중에 국내 글로벌 제약사에서 약가, 인허가, 대협력 2022년부터 제약바이오협회 보험유통본부장으로 처음 시작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광입니다. 저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지금 좌장님과 발제자님께 말씀 주셨듯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 무대라든지 약가 상한금액 가산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신약 연구 개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서 지금 저희가 유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김용호 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듯이 33개의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매년 12% 이상씩 증가해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요. 특히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의 연구개발비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건의 기술 수출 중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9건을 차지하고 있고요. 2022년 2조 원이 넘는 수출을 달성하였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국내 제약기업의 구조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향후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산업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과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연구개발 및 투자 조성을 위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의 품목에 대한 약가 모델을 더 확대하고 사후관리에서 약가 인하를 감면할 수 있는 등 보다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신약개발 연구를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안정적인 유지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증 및 인증 유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성에 포커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리베이트 사업자라든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CSO 신고제도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기업 역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을 받고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인 ISO 인증을 취득하는 등 윤리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정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이 취소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연구개발 유도를 통해서 신약개발 유인이라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으며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산업계의 의지를 반감시키는 것입니다. 인증제도가 그 역할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인증을 취소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사항 중에 사항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법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명백한 개인의 일탈로 인한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인증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즉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 국제표준인 ISO 인증을 받거나 공정거래법에 따른 내부 준법 제도를 운영하여 높은 수준의 CP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직원이 일탈 행위로 인해서 인증이 취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 준법 감시 체계에도 불구하고 횡령이나 배임 등 일탈 행위 발생 비율이 약 5.3%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약기업에서 영업사원 1000명의 사원이 있는 제약기업에서 영업사원이 200명인 경우에 그 중에 영업사원 1명이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은 0.05%로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제약회사 발생률 0.5%의 개인 일탈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제약기업에게 매우 가혹한 처사입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인증평가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논의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 개정이 완료된 후에 재인증기업에 대한 검토도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할 것이니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약 개발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의지가 있는 기업이 혁신형 인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평가 기준이 기업의 R&D 노력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 특수성으로 인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인증 취소 기준으로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인증평가 시에 개인의 일탈 여부나 기업의 자정 노력 등이 반드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정광희 본부장께서는 다 좋은데 그래도 자정 노력을 위한 어떤 ISO 37001 취득을 위한 노력들이라든지 이런 회사 차원에서의 노력들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특히나 이제 영업사원들이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는 걸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됐을 때도 회사의 책임을 너무 과하게 물은 거에서 인증 취소라는 것까지 가서 어떤 R&D 의지를 꺾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골자인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번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글로벌의학산업협회 최인하 전문께서 토론을 진행하려고요. 최인하 전문님은 중앙약식에서 공직약사를 출발해서 국내 제약사를 거쳐서 한국 로슈에서 20년 이상 약과 인허가 등의 정책 관련 담당했습니다. 올해 2월에 PRPI 정책 총괄 책임자로 함께했습니다. 최인하 전문님, 토론을 시작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탈평에서 헬스케어 혁신팀 주관하는 최인하 선생입니다. 2012년 제정된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대해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3년 주기로 주어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회를 통해 많은 기업이 인증되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뭔가 지원도 되고 했던 그런 제도인데 올해 벌써 이제 5번째 신규 인증을 이제 하반기에 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런 자리에 나오게 돼서 저희 협회 회원사를 대표해서 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관한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여러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46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정되어 왔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협회 소속인 어떤 글로벌 제약기업은 단 2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는 또 신규 인증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초라한 성적표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복지부가 이제 4차 제약 산업 육성 계획에 이 인정 제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 및 평가 기준 개선을 포함시켜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해 5차 신규 인증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이런 개정된 인증 제도를 통해서 조금 저희 글로벌 기업도 신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간곡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혁신 제약기업 취지에 있는 R&D 활동의 우수성,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있어서 엄청난 주요 기여도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및 평가 방법 개선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2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아까 안효준 변호사님이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에 제12조에
혁신형 제약 기업이 갖춰야 될 요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서 그 취지에 얼마나 나는 역할을 기여를 하는지에 기초해서 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제약기업 본사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공동 인상, 연구 협력, 또 오픈 이노베이션 등 그 혁신 활동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인정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오픈 이노베이션, 여러 기술 이전과 장기간 진행된 어떤 협력 관계에 있어서 160개 국내사와의 상생 파트너십을 맡고 있는 저희 글로벌 제약기업의 충분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혁신 제약기업 인정 개선을 통해서 하반기에 있는 그 5차 신규 인증에는 저희 초라한 성적표가 조금 더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끝으로 캠페인은 정부의 정책 파트너, 그다음에 국내 기업과의 어떤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런 생태계, 혁신 생태계의 어떤 파트너로서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인하 정부께서 얘기하신 건 이제 일단 지금 글로벌 제약사 쪽에서 지금 한국에 오픈인을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금액만 3년간 12조가 했고, 그 다음에 임상직도 1,600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커버도 83%에 되는 게 글로벌 제약사에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공동협력이나 연구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국내 제약사들과의 많은 네트워킹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에 비해서 혁신형 기업은 지금 단 2개밖에 선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같이 구도를 개발해서 국내사와 글로벌 제약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같이 좀 생각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음에 또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이정규 대표께서 좀 토론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규 대표님은 LG화학에서 연구 기획 그리고 사업 개발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공동 창업하고 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사업 개발 등을 주도했고 2015년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창업해서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정규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혁신형 제약기업 30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제약회사에서 연관이 되어 있고, 저는 몇 개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바이오 쪽이 13개가 있더라고요. 사실 매출액이라든지 R&D 규모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바이오 쪽이 여기서 혜택을 덜 받을 것 같지만 저희는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현재 저희 회사만 해도 벌써 이제 작년에 R&D를 한 250억, 매출은 높습니다. 증권 쪽에서 본다면 부실기업이라고 말하겠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이제 R&D 목숨 건 회사들인데, 레고 이름 같은 리가크 같은 경우도 1년에 벌써 순수하게 상장 R&D는 없는 상태에서도 벌써 이제 연구비가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혁신형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건데, 그 과정에 어려운 부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외국의 투자를 받아서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혹은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이제 요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은 이제 벤처 캐피탈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엑시스를 위해서 IPO 혹은 M&A를 추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M&A는 국내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IPO를 해야 되고, IPO를 하면 상장도 되지만 제출 조건도 있기 때문에 유지를 좀 잘해야 됩니다. 아쉽게도 근데 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혜택 중에 이 바이오 업체에 실질적으로 이제 혜택이 되는 건 약가 반영이든지 세금이든지 전혀 안 생각됩니다. 앞으로 몇 년 되면 혜택이 크게 되겠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제가 볼 때는 이 상장 유지 조건 중에 하나인 매출액 30억에 대해서 이제 면제가 되는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들어지고 이 규정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 국내 바이오 업계들이 연구개발비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그마한 바이오벤처 중에서 이제 미국 아이들을 처음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구비, 특히 이제 임상비 규모가 커지면서 1년 동안 쓴 비용 중에서 이제 손실 부분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게 되고, 지금은 이제 매출 30억을 맞추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법차손이라고 해서 총 자본 대비 그 손실이 50% 이상을 넘게 되면 또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되는 그런. 보건산업진흥원 소속의 이제 한경주 박사님께서 실증적인 연구를 하셨는데, 기술성 평가를 통해서 IPO가 된 기업들 중에 1차 년도 1, 2, 3, 4, 5 내 연차별로 R&D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임상이 진행되면 따라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3년차, 4년차에 따라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5년차 때부터 법차손에 의한 그 관리 종목 지정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국내 이런 규정 때문에 오히려 R&D 비용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복지부 쪽에서 이 전체 섹터의 이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 R&D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진정한 그 혁신형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상장 유지 조건에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 R&D 법차손 관련돼서 조금 조정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차손을 산정을 할 때 경상 연구비 부분만큼만 이렇게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제안을 드리고, 둘째는 또 이제 증권시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그 나열된 바이오 기업 소속의 혁신형 제약 기업 중에 사실 이미 이제 업력이 20년이 넘고 하면서 잘된 기업도 있지만 잘 못됐다기보다는 여러 부설수에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R&D의 진정이 아니었나 하면 사실 제가 잘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진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실패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 기업이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하면 사실 별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협회나 혹은 연구기관이나 혹은 이제 담당 부서 내지는 부처에서 우리는 이런 기업을 전체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 바이오 기업을 몇 개를 선정을 했고, 이런 성공적인 케이스가 나왔고 혹은 이런 실패가 나왔지만 굉장히 최선을 다하다가 한 실패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이 바이오 기업이 기본적으로 리스크는 높지만 동시에 긴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탄탄한 경쟁력을 가지는 진짜 혁신기업, 다른 제약기관도 당연히 이제 혁신기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나 미디어 혹은 국회 이런 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잘 인식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 두 가지입니다. 예. 근데 저기 우리 과장님 얘기하기 전에 이전 대표께서 얘기하신 거는 바이오 벤처에서 지금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확률이 굉장히 적은 확률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전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을 우리가 또 계속 사례를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크게 본다면 실패라는 것도 다 떠오르는 시도를 줄이고 성공을 위한 하나의 내공을 쌓는, 그러니까 우리 산업계의 내공을 쌓는 기간이 이게 실패의 기간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도 같이 공유해주고 우리 산업계끼리도 그런 것 같다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실패를 생각하면 누구도 도전을 안 하는 게 실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도전하게끔 하자 해서 지하철하고 수업하고 지금 이런 거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그걸 갖다 어떻게 하면 서로 극복해주고 서로 이제 매국을 위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산업계의 도전자들의 얘기를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우리 복지부에서 황수 과장님께서 복지부 입장과 여러 가지 사실 입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고요. 한인수 과장님은요, 행시 43회 정도 공직생활을 해서 지금 상당히 참 과장님이신데 장관비서관
그다음에 홍보지 담당관, 데이터적 담당관 등이 있고 공공의료과장, 양정책과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보건산업과장, 보건산업지원과장을 전임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이 복지부에서 우리 쪽에 떠나보는 우리 중견 관장님이십니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성과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말씀드리를 들었고요. 혁신형 기업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신약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기준 높은 기업을 인증하는 것이고 12년도 제도 도입 이후에 약 한 70개 정도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었고 현재는 한 46개의 기업이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특히 이제 그 리베이트가 별도 기준에 포함된 것 그리고 그 수준의 엄격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발표와 포함해서 주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을 보면 리베이트로 인해서 인증이 이제 취소되거나 탈락된 기업은 한 7개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복지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모든 제도는 도입 당시에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도입이 된 것이니만큼 변경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도 도입 당시에 또 어떤 맥락에서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또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발생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서 제도 개선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리베이트는 참 우리 제약업계 정부가 제약업계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풀고 있던 고민해온 굉장히 오래된 숙제입니다. 국가가 공적 지원을 투입해야 한다면 당연히 단대국으로 그 자격에 대한 질문을 따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리베이트들 그 핵심 질문 중에 하나였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령 체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모든 법령들은 상하간의 법률 체계가 맞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것들을 기준들을 법령에 정할지 시행령에 정할지 시행규칙에 정할지 또 고시에 정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명성과 재량이 어떻게 보면 비교 형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좀 현장에서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령책을 함께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도가 도입이 되고 성숙이 되다 보면은 좀 더 세련된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사후적으로 왜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저희가 다른 제도들을 보면은 사전 사후 컨설팅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도 우리가 신용제약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엇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 역량이 되고 기회가 되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해서 기업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인증기간, 재인증기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참 그냥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에는 관리기관의 역량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도 운영을 위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과 또 연계된 문제라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볼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통해서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의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고 앞으로 제도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 부회장 이제 오늘 쭉 들으시면서 했던 소액이라든가 앞으로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복지부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일단 이건 어떤 그 절차에 의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또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가 나왔지만 법령이 있으면 시행령, 시행규칙 그것이 이제 이 흐름에서 과연 어디에 이제 적합한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복지부가 뭐 이렇게 관리하는 기관을 떠나서 컨설팅 기관으로 사실 거듭나야 되는 중앙
다음으로 우리 정인택 연세대학교 약대대 교수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정인택 교수님. 제약산업 정책연구 컨설팅을 거의 30년 가까이 해오고 계시고 현재 제약산업 전략연구원 대표이사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 연세대 약학대학 제약산업학 경위교수, 수경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중앙대학교 제약산업학과 대부교수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인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금방 소개받은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입니다. 우선은 그 발제자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 굉장히 공감했던 사항은 위법행위의 제척기간 5년, 이건 아주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발제자의 의견을 좀 드리고 저는 그 혁신형제약교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혁신형제약교는 뭐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비가 높은 기업을 소위 혁신형 대학교로 인증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자체에 대한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 즉 혁신형 대학교이라는 역할은 하나의 액터로서 그 산업의 생태계를 리딩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조성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혁신형 대학교이 2013년에 처음 인증되고 출발을 해왔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 이렇게 좀 따져보면 전반적으로 김용호 단장께서 설명했듯이 굉장히 건전화되고 글로벌하고 시장개발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R&D 투자에 대한 규모보다도 비율입니다. 기업들이 성장을 이해하면서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규모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투자 비율, 즉 혁신성이 얼마만큼 강화됐느냐를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혁신형대학교 인증 당시 2012년에 보면 11.8%, 13년에 12.8%, 최근에 2021년에 12.7%, 22년에 13.2%. 그닥 어떤 혁신형대학교의 R&D 투자의 비율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제 이게 그러면 혁신형대학교의 그런 생태계를 얼마만큼 역할을 했느냐를 또 따져보면 의학금 전체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11년도에 보면 6.18%, 그 다음에 12년에 6.3%, 21년에 이제 5.89%, 22년에 6.27%. 시험대학교 많은 성과들을 내고 생태계도 굉장히 발전을 모색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혁신성에 대한 생태계를 끌어왔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형제학교 민주 기업들을 보면 계획과 같아. 소위 이거 빠져나가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좀 이런 이리저리의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혁신형제학교 하더라도 지원책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혁신형제학교에 대한 인증에 대한 고민,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저는 한 4가지, 3가지는 인증 개선에 대한 문제고 한 가지는 지원에 관한 개념, 즉 인증과 지원책이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작년이죠.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그게 혁신형제학교에 대한 인증 개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증 개선을 위해서 2~3%의 그 R&D 투자 비율 이런 것도 조금 더 상향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주로 평가위원들이 개별 평가를 통해서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 제시하지만 좀 더 일부분에 대해서는 정량 지표를 도입해서 평가 지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1,000억 이상은 7%, 1,000억 이하는 5%, 미국이나 유럽 쪽에 GMP 인증을 받으면 3% 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일부분 지금 현실에 맞게끔 R&D 투자에 대한 비율을 좀 올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다만 지금까지 쭉 보면은 과연
이게 그 뭐랄까 비즈니스 모델별로 우리가 그 생태계를 끌어올 수 있게끔 체계를 마련했느냐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로 좀 의무지향적인 의무를 부여해서 그 특화된 기업들을 갖다 이제 소위 인증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복지부에서도 이런 고민들 속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가 아직 덜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은 글로벌 선도형, 글로벌 어드밴스 파마, 그 다음에 벤처 기업들은 요즘 스페셜티 이노베이션 있듯이 스페셜티형, 그 다음에 외국계도 사실 중요한 요건들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력형, 글로벌 코퍼레이티브, 파마 등 이런 형태로 특히나 이제 그 CRO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여건이 안 되는데 거기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형, CMO 같은 우리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할래도 기준이 없어서 못 들어와요. 신현지학 때문에. 그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의무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별로 좀 체계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업 비즈니스 모델 규정에 따라서 진화된 것을 좀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현행법에 보면은 소위 그 제약기업 의약품 관련 허가와 신고 과목과 나목이 있고 벤처 인증에 관한 것은 다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협력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CRO, CMO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쪽 그 혁신대학교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기업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업 정도 신설을 통해 가지고 의약품 개발을 연구개발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정도로 놓고 시행령의 소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연구지원개발법에 따라서 거기 부설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하면 거기에 포함할 수 있게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도 참여가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관련된 윤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시를 조금 이렇게 좀 경과를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2년 당시에는 취소 기준이 없었고 2013년에 인증을 하면서 11조를 통해서 인증 이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준들은 뭐냐면 과징금을 기준으로 해서 소위 경감 조치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혁신대학교의 그 기본 취지답게 R&D 투자가 높은 기업들은 감면을 해줄 수 있게끔 그 체계를 고시를 마련했었는데 오늘 이제 얘기됐던 2018년 최근 개정된 사항들을 보면 이런 그 과징금 규정을 삭제를 하고 소위 그 경제적 이익이라는 500만 원이라는 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소위 감면 혜택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혁신대학교의 그런 취지, 생태계를 리딩하는 부분들 이게 적절하게 담았느냐 이런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약산업 육성법 자체는 이게 규제법이 아니거든요. 육성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중 규제법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와 관련돼서 이제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관련된 이미 행정처분과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걸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제약산업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렇게 규제를 통한다는 게 조금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성이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아까 이제 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최근에 혁신대학교들 중에 이슈되는 부분들은 기업이 나서서 연루된 게 아니에요.
영업사원 하나의 그 일탈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도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18년에 고시개정을 통해서 이 과징금에 대한 연구, 투자, 개발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과연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투자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조금 개선안을 좀 제시한다라고 하면 산업육성법 취지에 맞게 타법에서 규제에 대한 과도한 이중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 이탈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ISO라든가 CP 등급이라든가 이미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이제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기업의 그런 개인 어떤 영업사원 일개의 일탈에 대한 부분을 면제하거나 뭐 이런 측면들이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이 과징금에서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들이 제가 볼 때는 R&D 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회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책 강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형제약교로 인증되면 사실 크게 얻을 게 없어요. 타법에서 세제 얘기하지만 저 특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사실 얻을 게 없어. 그리고 그 R&D 가산점도 될 게 되는 거고 복지공은 되지만 타 부처에서는 사실 가산점으로 바꾸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이래서 조금 과연 인증하고 지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적절하느냐. 그래서 그게 좀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자장님 국회의원 당시에 이제 발의하실 때는 이게 기금 조항이라든가 펀드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입법 과정 중에 이제 삭제가 됨으로써 사실 이 법이 산업육성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입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펀드나 기금에 대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특화펀드 내지 기금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혁신시장의 약가운데 지금 제네릭 이런 거 있지만 사실 혁신형제약기업이 R&D 투자해서 결국엔 신약인데 거기에 지원책이 없습니다.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2016년에 발표했다가 2018년 한해때 개정 협상 때 통상 이슈로 삭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혁신형제약기업에는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다국적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통상적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우리가 조금 어떤 그 쟁점에서 너무 호도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혁신형제약기업의 그 통상 이슈 이런 것들을 좀 고민 좀 더 하고 국회에서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의대에서 그 혁신 신약에 대한 약가 의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부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측면에서 개선과 또 한 가지 측면에는 지원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김태 교수님께서 이렇게 양거 신곡부터 해보라고 주문이 많이 주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R&D 비율에 대해서 평가 기준에서 초과 기준에 대한 또 초과 기준에서 평가 기준에서 R&D 비율을 좀 반영을 하자라는 얘기를 CRO나 CMO 이쪽에도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리고 이게 규제법이나 이게 진흥법인데 너무 이제 규제가 또 중복해서 이 법에까지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징금 기준으로 투자가 높은 기업들 이런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하는 것을 좀 더 강화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기금펀드 얘기하셨는데 참 이거 맨 처음에 우리가 2008년 할 때 가장 큰 성공을 융비하려고 하다가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는데 그게 결국 삭제가 됐어요. 그때 이제 기재 불안하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버니까 놓기 어렵다. 성공해야 제도라는 거는 일단 도전을 했다가 성공을 못했을 때는 일종의 정부에서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주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거에 빠져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 약간 우리 정부도 좀 더 실질적으로 해라. 많은 여러 가지 전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이제 그 마지막 토론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소개합니다. 조원준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책 자문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국회 비서관 보좌관 수석전문위원까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최고의 그 정책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자리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감사드리고 좋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자, 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보건을 수석을 맡고 있는 조원준. 지금 이제 오후 시간에 다들 지쳐가실 시간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제가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곧 끝난다는 부분이 제가 원래 말이 좀 많은 편인데 오늘 좀 최대한 요점만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제약기업과 관련된 논쟁은 크게 다르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거나 아니면 제 역할 또는 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논란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미 여러 차례 다 공유하고 계시지만 제약사업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 여기에서 모범 선수를 뽑아서 어떤 선도적 역할을 기대해서 만든 겁니다. 이제 인증에 관한 규정들은 결국은 이 모범 선수를 선발하는 조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모법위에서 위임한 내용들을 받아서 가이드법령에서 시행 12조에 들어가 있는 인정기준과 관련된 부분들일 텐데 이제 특히 12조의 4를 보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윤리성 이 규정에 대한 해석, 적용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의 대부분의 논란이 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 법을 제정하거나 이 하위법령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었고 기업 오너들의 이 무리를 좀 빚으면서 사회적 압박이 계속 발생했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영역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국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추가로 반영되면서 윤리 규정 등이 강화되거나 추가로 반영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쟁점에 있어서 이 변호사님께서 발제하시면서 대체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토론자분들의 의견들도 여기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개인적 관점이긴 합니다만 쟁점을 딱 아주 핵심적 쟁점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 쟁점은 지나치게 오래된 잘못을 이유로 해서 인증을 취소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 3년간 재인증을 불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저는 조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리베이트 처분 관련의 특징이 유독 위반 행위의 시점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가격이 굉장히 멉니다. 심한 경우에 10년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도 잘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은데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 제도로 영향을 주는 이 행태가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하는 거예요. 5년이라는 기준에 5년이라는 기준이 적절하냐 아니냐 행정법상 적절하냐는 별개의 법률적인 문제이긴 하더라도 이 리베이트와 관련돼서는 유독 행위 시점과 처분 시점의 이 간격을 이 제도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귀착될 텐데 이거를 제대로 형식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현실과 자꾸 괴리감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기준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어요. 규정 자체가 과도하다기보다는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하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래전에 발생했던 사건 그 자체가 없죠. 이게 개인의 일탈이냐 기업의 책임이냐라고 하면서 별개의 또 문제입니다. 참 그거는 뭐 매도하다 하더라도 이게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두 번째로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소 이후 3년간 재인증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데 R&D와 신약 개발을 멈췄다 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기업들은. 근데 이게 설령 그 부분에 대한 앞달의 문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취소 기간을 3년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이 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신약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을 지나치게 상실하게 오랫동안 방치해버리고 또는 지원하지 않고 놔둬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의 적용 기간이 상당히 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내의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인데요. 제도의 취지를 이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하위법령입니다. 하위법령의 규정의 적절성 여부를 논쟁하기도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 법이 입법 취지 자체, 하위법령들이 입법 취지 자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모법의 입법 취지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력화하거나 이 취지를 좀 훼손할 우려가 있는 하위법령이 유지되는 게 적절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은 진흥법을 만들었는데 규제법으로 작동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거니와 국회 차원에서 보면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입법이 입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그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단순한 얘기를 하자면 리턴 투 유센스 원래 제도의 오리진으로 돌아가서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물론 그동안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왜 고민하지 못했냐. 이 대부분의 어떤 분명한 케이스나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 사실 우리가 또 진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이제의 취지에 맞는 하이법의 규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분명히 이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범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장려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지 문제점들을 엄격하게 선발해서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준이 혹시 과하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융통성 있는 기준 설정이나 제도 운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도 아니냐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이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이제 업무의 특성을 놓고 보자면 어떤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한다거나 적용 자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경직되게 적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체 형식주의나 경직성이 누적되다 보면 제도 전체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장애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것 같다 정리조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위반 행위와 위반의 시점, 행정처분 시점의 그 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R&D의 그 지속성 이런 걸 볼 적에 약간 그 3년 동안에 다시 그 동력이 끊어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주셨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진흥법인데 이게 규제로서의 어떤 법률적인 역할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만든 취지가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규제는 이게 아닌데도 이제 다른 법안의 법률에 의해서도 상당히 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같이 동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 취지와도 문제가 돼요. 국회 차원에서 좀 이건 어느 정도 문제들이 할 만한지라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셨고요. 저는 글로벌 의학산업협회 이영신입니다. 오늘 이 법을 좀 자세히 들어가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황희수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분이 하신 말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보는 이 법은 생태계를 주송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고 여기에 이 특별법에 대한 재정 이유가 1과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신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함이고 또 국내 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경쟁력을 가져가자 하는 취지에서 이게 됐고요. 지금 계속 나오는 11조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벤처기업,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그리고 국내의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를 다 아우러서 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한번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는 법이라는 거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년 전의 균형점을 10년이 지난 지금의 균형점에서 모든 스테이크홀더가 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운동장이 어딘지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혁신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려움이 다 다르고 그거를 정부에서는 잘 아우러서 국민들이 보는 어떤 합의, 사회적인 합의를 잘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혁신형 제약기업 혹시 혁신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제약기업이 국내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다른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연구 기능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형 제약기업을 할 때 그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연구 기능의 일부를 한국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바이오 벤처에서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패러다임이 심사한 거니까. 모처럼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보는 괜찮아요. 저희가 보는 입장도 동일합니다. 연구기관을 들어오는데 뭐 큰 것보다는 뉴 테크놀로지, 이노베이티브한 테크놀로지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거의 시초가 투자에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저희 협회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가고 있는 것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필요할 때 그 기술이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노력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올 만한 얘기 다 나온 것 같아요. 제일 상당히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제약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육성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 애당초 취지를 잊지 말자.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서 거기에 반하거나 이런 그 정신에 반하는 것들은 좀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하자 하는 거와 원래 초심을 잃지 말자는 거와 또 그동안에 이제 이게 2010년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시간 동안 하는 환경이 변화한 거에 대해서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 두 가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아까 나온 그 당시에 했을 때도 사실은 완성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 진짜 부탁을 하고 싶은 건 저도 이 법을 만드는 주체자고 또 제약사업, 야법, 보건의료인으로서 여기 우리가 같은 생각일 겁니다.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정부에서 이걸 주도하는 이런 일들
이게 법 집행할 때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제약 산업계가 전체가 이제 주도를 하고 이렇게 주도하는 쪽으로 먼저 엔커리징을 해주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경영하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규제 기관의 규제 법안 자체도 사실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세계적인 추세죠. 우리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것보다 미국 FDA에서 허가받은 게 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규제 자체를 피해갈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기관이 되고 특히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육성을 하겠다고 했으면 육성을 하겠다는 데가 방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그게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계도하고 컨설팅하면서 또 그게 나왔을 때는 그걸 어떤 식으로 그런 이제 계도성 정책으로 가면서 기존에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그걸 다 끊지 않고 그게 단절되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이루는 이런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복지부에서도 와 계시지만 실제로 관에서 우리 행정부처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또 하나 우리 산업계에서는 지금 글로벌이냐 우리냐 벤처냐 뭐 이런 CMO냐 이런 개념이 사실 없어졌어요. 우리 어차피 글로벌 시장 가서 오픈을 하고 있고 옛날에 이거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제약사들한테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탐색하고 다니는 외자사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 제약사들한테 똘똘한 물건이 있냐 하고 탐색하는 게 글로벌 빅파마들이 와서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많이 변했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담을 부술 건 부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지능을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 마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발표해 주신 두 분과 토론레이션 우리 5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리하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